72시간이면 미국이 멈춥니다. 백악관에서 26년간 대통령 3명에게 직보한 전직 NSC 정보관이 워싱턴 비공개 포럼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공장 문을 잠그는 순간 실리콘밸리의 모든 AI가 멈추고 펜타곤의 무인 전투기는 눈과 귀를 잃습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명의 미국 최상위 안보 엘리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끝났을 때 웃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기업 부사장은 얼굴을 감싸며 무너졌고 전직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관리당하고 있었다며 침묵했습니다. 반도체로 경제의 숨통을 쥐고 K방산으로 유럽의 국경을 대체하고 문화로 전 세계의 정신을 해킹한 대한민국. 그 충격적인 3중 인질극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워싱턴에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듬머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최연소 수석연구원이자 미국 3대 방산컨설팅 그룹 머서앤드파트너스 창업자의 아들입니다. 32살의 펜타곤 자문위원 명함을 가진 사람은 워싱턴 전체를 뒤져봐도 저 하나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브루킹스 연구소 앞에 서 있었던 건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저를 내려놓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일 브루킹스 비공개 포럼에 초대장이 왔다. 데니얼 로건이 뭔가 터뜨릴 모양이야. 데니얼 로건. 그 이름은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전설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무려 26년을 근무한 한반도 정책국장 출신, 대통령 3명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린 인물이죠. 은퇴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그의 전화를 받으면 자세를 고쳐 앉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설이라 해도 은퇴한 관료는 은퇴한 관료일 뿐이니까요. 브루킹스 연구소 정문을 지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을 두 겹 통과하자 창문 하나 없는 직사각형 포럼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에 매립된 형광등이 차가운 푸른빛을 내리쬐고 있었고 묵직한 참나무 테이블 위로 보안 서약서가 한 장씩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카펫 냄새와 갓 내린 커피향이 뒤섞여 있었죠. 이미 1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합참 전략분석관, 전직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독일 마셜펀드 객원연구원, 싱가포르 외교관 출신, 스웨덴 국방연구소 파견연구원, 심지어 UAE 안보정책연구원까지 15명 전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존재감이 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앉은 리처드 헤일, 미국 최대 방산기업 로키드의 전략기획 부사장이었죠. 크고 붉은 얼굴에 은발이 빛나는 이 남자는 워싱턴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방산 로비스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폴란드 전차 입찰에서 한국에 밀렸다는 소문이 돌던 시절이라 그런지 그의 두 눈에는 어딘가 사나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브렌다 콜린스, 전직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출신으로 워싱턴 사교계에서는 아이스 퀸이라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다린 회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상대를 쳐다볼 때 유리알 같은 눈동자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한국을 관리 자산이라 부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간쯤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홀짝였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나디아 파텔이 고개를 돌려 작게 인사했습니다. 브루킹스의 인도태평양 선임연구원이었죠. 인도계 미국인 특유의 차분하고 분석적인 눈빛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묵직한 방음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데니얼 로건이 들어섰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170cm 남짓한 키에 회색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마른 체구의 남자. 비싼 양복 대신 낡은 네이비색 재킷에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의 전설이라기엔 너무 수수했죠. 하지만 그가 교탁 앞에 서는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방 안의 온도가 2도쯤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의 눈동자 속에는 26년간 3명의 대통령에게 직보하며 쌓아온 무언가를 관통하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건은 인사도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리모컨을 꺼내 벽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빨간 X를 하나씩 그어 나갔습니다. 러시아 위에 X, 중국 위에 X, 이란 위에 X, 북한 위에 X.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 박혔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코웃음을 치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로건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26년 동안 3명의 대통령에게 끝내 올리지 못했던 보고서 하나를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 포럼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울렸습니다. 등 뒤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를 말하겠습니다. 로건이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빨간 X가 찍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흐려지며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이란은 더더욱 아닙니다. 스크린에 단 하나의 나라만 남았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확대되며 화면 전체를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리처드 헤일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리처드 헤일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커피잔 속 액체가 출렁거렸죠. 그의 웃음소리가 밀폐된 포럼실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로건 국장님, 혹시 은퇴하시고 유튜브라도 시작하실 겁니까?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처드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한번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케이팝이나 추구 삼겹살이나 구워 먹는 나라가 미국의 위협이라고요? 제가 이 업계에서 32년을 먹었는데 이런 개그는 처음 듣습니다. 로건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태극기를 배경으로 서 있는 그의 표정은 철가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리처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우리 기술 베껴서 철판 붙이고 페인트 칠한 다음에 반값에 파는 아시아판 짝퉁 공장이죠. 방산을 30년 넘게 해봤으니까 제가 따갑니다. K2 전차, 에이브럼스의 여러 카피본에 불과해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리처드의 말이 과격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춤추는 나라라고요. 그때 브렌다 콜린스가 찬물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로건 국장님. 진주 귀걸이가 형광등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8년간 담당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이해해요. 브렌다가 테이블 위에 깍지를 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위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전시작 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예요. 유사시 한국군 총사령관은 미군 사성장군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의 위협이라고요? 관리 자산이지 위협이 아닙니다. 브렌다의 마지막 단어가 메스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관리 자산. 저는 그 표현이 꽤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 리버스, 펜타곤 합참 전략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가 인상적인 남자였죠.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 8,860억 달러.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480억 달러입니다. 18배 차이죠. 핵 전력,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글로벌 투사 능력. 어떤 지표를 가져와도 한국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시나리오는 성립 불가능합니다. 토마스 제닝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대령 출신의 건장한 남자였죠. 그가 굵은 팔을 꼬며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군과 3년간 같이 근무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합니다. 체력도 좋고 근성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미군 없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훈련 시나리오를 짜봐도 미군 지원 없는 시나리오는 성립이 안 돼요. 캐서린 우, 대만계 미국인 의회 조사국 분석관이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진짜 핵심 변수는 대만 해협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존망이 걸린 건 타이완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로건 국장님께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위협이라는 프레임은 과장이 아닐까요? 15명 중 14명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비웃거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브리핑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브렌다, 콜린스는 입술에 옅은 냉소를 띤 채 볼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로건 국장님, 오늘 커리어의 마지막 신뢰가 날아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로건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가 단 한 겹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헤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씨. 단 2단어에 실린 무게감이 리처드의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메모리 칩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리처드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로건이 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당신 회사가 납품하는 F-35의 핵심, 전자전 시스템에 탑재된 고대역폭 메모리가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리처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3주 전 당신 회사가 폴란드 차기 전차 사업에서 누구에게 졌는지 포럼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리처드 헤일의 붉은 얼굴이 한 톤 더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로건은 리처드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30분 후에도 웃을 수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스크린을 끄더니 벽면에 걸린 화이트보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로건이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잉크 냄새가 포럼실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우리 중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글자를 3개 적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인, 불도저. 참석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사이먼 베커, 독일 마셜펀드에서 온 객원연구원이 안경을 올리며 중얼거렸죠.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한국대사관 참사관 박서준이 잠깐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이 각 글자 옆에 영어 발음을 적었습니다. 인, 불도저. 이 3단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략 코드를 해독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안보 포럼이지 문화인류학 강의실이 아닙니다. 감정 분석은 심리학자한테 맡기시죠. 로건이 고개를 돌려 리처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리처드 씨, 내가 CIA의 비대칭 전략 데스크에서 일할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리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적의 무기를 분석하는 건 하수가 하는 일이고 적의 정신을 분석하는 게 진짜 정보전이라는 겁니다. 포럼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의 첫 번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영어의 어떤 단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감정입니다. 로건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지독한 희망.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엉킨 거대한 용광로 같은 것이죠. 로건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한국인들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절대 밖으로 터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아요. 대신 이 살기를 자기 안으로 깊숙이 삼킵니다. 나디아 파텔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웃지는 않았습니다. 로건이 두 번째 글자를 짚었습니다. 참을 인. 이 글자의 원래 형태는 칼날 위에 심장이 놓인 모양입니다. 로건이 마커로 그 형태를 대충 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적의 칼날이 자기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겠다는 뜻이에요. 비명을 지르지도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단 한 번의 반격으로 끝장낼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포럼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내뿜는 차가운 빛 아래에서 로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로건이 3번째 단어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포럼실에 울렸습니다. 불도저. 한국인들이 마침내 인내를 끝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입니다.
자비도, 타협도, 중간 지점도 없습니다. 상대의 뼈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줄리아 노르드, 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 온 금발의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북한의 행동 패턴과 뭐가 다른 건가요?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건 북한 아닙니까? 로건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나라예요. 도발하고 협박하고 때를 써서 양보를 받아냅니다. 패턴이 뻔하죠. 로건이 줄리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반응은 전 세계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마크 리버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왜죠? 민주주의 국가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로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절대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경고를 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 앞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은 분쟁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경제적 압박을 걸고 최종적으로 군사력을 암시하죠. 로건이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서를 밟기 때문에 상대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로건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으면 경고도 없이 협상, 테이블도 없이 상대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리처드가 코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화 대사 같군요. 로건이 리처드를 무시하고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였습니다. 숫자 2개, 12vs 330점.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수백 년 전 동아시아의 바다가 피로 물든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건이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앞으로 30분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를 풀고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진 걸 느꼈지만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제국이 한반도에 쳐들어왔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한반도의 윤곽을 대충 그렸습니다. 조선의 정규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수도가 함락됐고 왕은 북쪽으로 도망쳤죠. 침략자들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토마스 제닝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로건이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통의 나라였다면 끝이었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전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건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자 전국 각지에서 유령 같은 군대가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농민들이, 승려들이, 학자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적의 목을 베기 시작했어요. 로건이 잠시 멈추며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왕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분노 하나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무장한 겁니다. 저는 팔뚝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2vs 330점, 단 12척의 부서진 배로 330척의 대함대와 맞붙어 31척을 바닷속에 수장시켰습니다. 나머지는 혼비백산하여 도주했죠. 리처드가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건이 리처드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고작 12척이니까 이미 끝난 거라고 축배를 들었죠. 하지만 그 방심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의 좁은 해협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그는 물살이 지옥처럼 거센 좁은 해협으로 적의 대함대를 유인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정확한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두고 있었어요. 거대한 함대가 그 좁은 통로에서 물살에 휩쓸려 서로 부딪히고
엉키는 바로 그 찰나를 노린 겁니다. 로건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2척이 뿜어낸 포화 앞에서 서로 엉킨 330척의 배들은 거대한 불쏘시개에 불과했어요. 단 하루 만에 완벽한 도살이 끝났습니다. 포럼실이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나디아 파텔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경고 없이 반격. 상대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비대칭 전략의 교과서적 패턴이에요. 로건이 나디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수백 년 전 범선이 부딪히는 낭만적인 옛날 이야기가 현대 안보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는 역사학 수업이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전쟁입니다. 칼과 활의 시대가 반도체와 미사일의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로건은 리처드의 반박에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처드 씨, 딱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건이 마커를 내려놓고 양손을 교탁에 짚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수백 년 전의 이 사냥법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읽는 월스트리트 전광판 위에서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건이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한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다 보고 나면 이 방에 계신 15명 중 절반은 오늘 밤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감췄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이 브리핑을 비웃고 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 오만함을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실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마치 이 지하 벙커 자체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적힌 12-330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자,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한반도 윤곽을 다시 한번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고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도주한 상태. 침략군은 바다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려 했습니다. 330척의 대함대를 끌고 왔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 규모의 해군력은 곧 절대적인 멸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로건이 잠시 멈추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대를 막아야 할 조선의 해군에게 남은 배가 딱 12척이었습니다. 마크 리버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2척이면 함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숫자 아닙니까? 현대 기준으로 치면 구축함 한 척 분량도 안 되는 화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침략군의 장수들은 축하주를 돌렸어요. 12척은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라고요.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좁고 구불구불한 해협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해군을 이끌던 장수는 세상의 모든 상식을 비웃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울돌목이라는 물살이 지옥처럼 거세고 폭이 극도로 좁은 해협을 전장으로 선택했어요. 로건이 손가락으로 해협의 좁은 목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해협은 하루에 4번 조류가 바뀝니다. 물살의 방향과 세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는 이 조류 변환의 정확한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나디아 파텔이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인 전술이군요. 적을 좁은 공간으로 끌어들여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정확합니다. 파텔 박사. 로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30척의 거대한 함대가 그 좁은 해협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12척을 쓸어버리려고요. 하지만 좁은 통로에서는 330척이나 30척이나 한 번에 전개할 수 있는 전력은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300척은 앞에 막혀서 구경만 해야 하는 거죠. 로건이 주먹으로 화이트보드를 탕 쳤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바뀌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12척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포럼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거센 역류에 휩쓸려 서로 부딪히고 엉킨 적의 배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12척의 집중 포화 앞에서 그들은 그저 거대한 불쏘시개에 불과했습니다. 로건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31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나머지 함대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도주했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침략군의 보급로가 완벽하게 차단됐고 반도 한가운데서 고립된 그들의 거대한 육군은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로건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침략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12척이 330척의 대함대를 박살낸 그 하루가 전쟁 전체의 흐름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제가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적이 가장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더 일찍 요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로건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동자 속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머서 연구원. 로건이 화이트보드의 세 단어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인, 불도저. 그가 일찍 나서서 적과 정면 승부를 벌였다면 12척은 순식간에 박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적이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때까지요. 로건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상대가 가장 자만하고 가장 방심하고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장을 냈어요. 로건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비대칭 전략의 원형입니다. 절대 먼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경고하지 않는다. 상대가 스스로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가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씨를 말려버린다. 리처드 헤일이 의자를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아까만큼의 여유는 없었지만 여전히 입꼬리에 비웃음을 매달고 있었죠. 감동적인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이건 수백 년 전 범선이 부딪히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AI와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대예요. 칼과 활 시대의 전술이 21세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디아 파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디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앞에 노트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브루킹스에서 비대칭 전략을 7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로건 국장님이 설명하신 패턴은 제가 아는 어떤 국가의 전략 행동 모델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나디아가 고개를 들어 로건을 바라봤습니다. 경고 없는 반격. 상대의 최대 방심 시점에 최대 타격. 이건 비대칭 전략의 교과서적 패턴이긴 하지만 이걸 국가 단위에서 일관되게 실행하는 나라는 제 연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나디아가 메모장을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패턴이 수백 년 전뿐 아니라 현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내재된 전략 코드라는 뜻이 되는데요. 나디아가 로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대 사례가 있습니까? 로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모두가 뉴스에서 직접 본 사건으로요. 로건이 리모컨을 집어들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항공사진이 떴습니다. 반도체. 로건이 스크린의 항공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산업의 쌀이자 리처드 씨 회사가 납품하는 모든 첨단 무기의 심장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전투기는 뜨지 못하고 미사일은 표적을 잃으며 월스트리트의 모든 서버는 깡통이 됩니다. 로건이 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일본, 한국.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아주 치명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스크린에 세 가지 화학물질의 이름이 떴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름부터 낯설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의 회로를 깎고 그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물질들입니다. 로건이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재들의 전 세계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90% 넘게 독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 세 가지 소재의 한국 수출을 기습적으로 틀어막아 버렸어요. 사이먼 베커가 안경을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무역 분쟁이죠. 당시 유럽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일본이 정확히 찔렀다고 평가했었죠. 맞습니다. 일본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로건이 스크린에 당시 서구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소재 의존도에 덫에 걸리다. 아시아의 거인, 일본의 칼날 앞에 무릎 꿇나. 한국 반도체 신화의 종말. 일본 정치인들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한국에는 대체할 곳이 없다. 짧게는 몇 주, 길어야 서너 달 안에 한국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은 멈출 것이고 천문학적인 적자를 견디지 못한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이다. 로건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서구의 애널리스트들도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구걸하거나 엄청난 양보를 제안할 거라고요. 로건이 잠시 멈추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세 단어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한국의 전략 코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로건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책상을 내리치고 대규모 무역 보복을 선언하며 유엔에 호소하고 국제 여론전을 벌였겠죠. 로건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5명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침묵이라고요?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추게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표면적인 외교 항의야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일본이 기대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예상했던 굴욕적인 항복이나 폭발적인 보복은 없었습니다. 로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향해 곧장 주먹을 뻗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아주 기괴할 정도로 조용히 자국의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인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바로 참을인입니다. 적의 칼날이 심장을 파고드는데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칼날을 묵묵히 몸으로 받아낸 거예요. 브렌다 콜린스가 처음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팔짱을 풀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죠. 일본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로건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구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그 지독한 한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로건이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예산을 며칠 만에 편성해서 쏟아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쟁사끼리 총을 겨누던 기업들이 서로의 기밀 기술을 공유하며 벽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한 채 하얀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밤을 새우며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로건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굴욕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줄을 쥔 적의 손목을 아예 통째로 잘라내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11개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건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핵심 등급,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기술 장벽을 단 11개월 만에 잠도 안 자고 미친 듯한 집념으로 갈아마셔버린 겁니다. 사이먼 베커가 안경을 벗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도 전략적 실패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베를린에서 관련 보고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스크린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심 소재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서 생산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로건이 두 번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반면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한국향 매출이 40% 넘게 폭락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독점적 지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로건이 걸음을 멈추며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목을 조르려다가 자기 손으로 자신들의 독점 시장에 구멍을 내버린 꼴이 된 겁니다. 포럼실,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디아 파텔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이순신의 울돌목 패턴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나디아가 자기 앞에 메모를 가리키며 정리했습니다. 첫째, 상대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흡수했다. 둘째, 상대가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는 동안 내부에서 준비를 완료했다. 셋째, 준비가 끝나자 경고 없이 반격해서 상대의 핵심 구조 자체를 파괴했다. 나디아가 로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내재된 전략 행동 패턴이에요. 수백 년 간격을 두고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줄리아 노르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속도가 비정상적이라는 보고서였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5분 전까지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 중 서너 명이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헤일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렌다,
콜린스의 유리알 같은 눈동자도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었죠. 리처드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일본 소재, 기업과의 무역 분쟁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미국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도, 기술력도, 군사력도 차원이 다르죠. 리처드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일본한테 이긴 건 축하해 줄게요. 하지만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로건이 리처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연민과 차가운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리처드 씨, 방금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일본이 했던 착각과 같습니다. 로건이 스크린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화면에 세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HBM.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일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월스트리트 전광판을 보며 환호하는 AI 혁명의 진짜 심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절대 입 밖으로 크게 꺼내지 않는 끔찍한 아킬레스건의 이름이기도 하죠. 캐서린 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AI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GPU 아닙니까? HBM은 보조 부품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로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스타는 엔비디아의 칩이죠. 하지만 그 칩이 작동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로건이 손으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무리 천재적인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도로가 좁으면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됩니다. 그 비싼 칩은 열만 뿜어내는 거대한 난로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HBM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쏟아부을 수 있는 완벽한 초고속도로. 그게 HBM입니다. AI의 진짜 혈관이에요. 마크 리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마이크론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만이 문제가 됩니까? 로건이 스크린에 원형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빨간색이 화면의 거의 전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옆에 숫자가 떠 있었죠. 92%. 전 세계 최첨단 HBM 시장에서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포럼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머지 8%가 마이크론을 포함한 전 세계 나머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8%마저도 최상위 제품군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기술 격차가 2년에서 3년 벌어져 있어요. 로건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로건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갔습니다. 포럼실의 온도가 또 한 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국 정부가 HBM의 전략물자 지정과 수출 허가제 시행을 발표합니다. 사실상의 수출 통제입니다. 로건이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실리콘밸리의 모든 AI 데이터 센터는 신규 서버 증설을 중단합니다.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니까요. 로건이 두 번째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출하가 지연됩니다. HBM이 없으면 칩을 조립할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손가락. 2주 안에 챗GPT는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모든 AI 서비스가 성능 저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 1개월 안에 월스트리트의 AI 관련 주식에서 최소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합니다. 연금 펀드, 대학 기부금,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패닉에 빠집니다. 로건이 주먹을 꽉 쥐며 마지막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로건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머서 연구원. 아버지 회사의 최대 고객이 펜타곤이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타곤의 차세대 무인전투기 프로그램, 자율주행 드론 편대,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로건이 걸음을 멈추며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하는 것만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적 심장과 군사적 두뇌를 동시에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포럼실이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잔을 집으려다가 포기하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죠. 옆에 앉은 나디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브렌다 콜린스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유지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HBM 관련 시장 점유율 데이터였습니다. 브렌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리버스가 군인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로건 국장님, 그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 아닙니까? 한국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유인이 있습니까? 한국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HBM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상호 의존이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핵심은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능력이 행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로건이 한 발짝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도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으니까 감히 반격하지 못할 거라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포럼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첨단 산업의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목줄을 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하산 알리, UAE 안보정책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HBM 물량 확보가 최대 병목이에요. 그리고 그 물량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옵니다. 하산이 양손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중동의 국부 펀드들도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 오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파견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도태평양 AI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데 핵심 부품 조달이 전부 한국 쪽으로 수렴돼요. 로건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보십시오.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전 세계의 AI 혁명이 사실상 한반도의 2개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리처드 헤일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미세하게 떨린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었죠. 로건이 화이트보드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HBM이라는 반도체로 미국 AI의 혈관을 틀어쥐었습니다. 경제의 숨통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로건이 잠시 멈추더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경제 영역일 뿐입니다. 로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AI가 뇌라면 그 뇌가 내리는 명령을 실행할 진짜 피와 살이 튀는 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로건이 시선을 리처드 헤일에게 고정했습니다. 총과 전차와 포탄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리처드 씨, 당신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리처드의 붉은 얼굴에서 핏기가 한 톤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로건이 스크린에 유럽 지도를 띄웠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냉전이 끝나고 지난 30년 동안 유럽의 강대국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로건이 직접 답했습니다. 독일은 거대한 전차 공장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랑스는 무기 생산 라인을 축소했고 영국은 육군 병력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깎아버렸죠. 전쟁은 영원히 끝났다고 믿은 겁니다. 사이먼 베커가 씁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분데스베어의 전차 가동률이 한때 30% 아래로 떨어졌었죠.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요. 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 한가운데서 진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스크린의 유럽 지도 동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포탄이 바닥난 유럽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다급해진 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독일의 방산업체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건이 리처드를 쳐다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리처드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로건이 대신 답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하는 데만 최소 36개월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의 녹슨 공장들은 부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고요. 로건이 손바닥으로 교탁을 탕쳤습니다. 무기를 당장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잘난 서구의 방위산 업체들은 납기를 맞출 능력 자체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로건이 스크린의 동유럽 지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유럽의 앞마당에 유령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수송선의 사진이 떴습니다. 갑판 위에 카키색 전차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었죠. 폴란드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로건이 스크린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K2 전차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로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경고 없이 침투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최첨단 K2 전차 수백 대와 K9 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을 거대한 수송선에 빼곡히 채워 유럽의 항구에 토해냈어요. 로건이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서방의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압도적인 물량과 납기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빵을 찍어내듯 증명해버린 겁니다. 성능은 독일제와 동급, 가격은 절반, 납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줄리아 노르드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도 K방산의 유럽 침투 속도에 대한 경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예상보다 2년 이상 빨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로베르토 피오리, 이탈리아 나토 대표부 참사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굵은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토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하산 알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UAE군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사우디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요. 로건이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국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점들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촘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UAE, 호주, 말레이시아. 현재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총액은 3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로건이 리처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리처드 씨,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리처드의 목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킨 것 같았죠. 당신 회사가 폴란드 차기 주력전차 사업에 에이브럼스를 제안했을 때 납기를 몇 개월로 제시했습니까? 리처드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36개월입니다. 36개월. 3년이요. 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같은 사업에 K2를 제안했을 때 납기는 몇 개월이었는지 아십니까? 리처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이 직접 답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만에 1차 물량을 인도했어요. 당신이 36개월 납기를 제시하며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넘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차를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리처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폴란드건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리처드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값이 싸니까 선택한 거 아닙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모릅니까? 5년 후에 부품 목구에서 고철되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로건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부분도 답을 드리죠.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철덩어리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 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십만 개의 부품, 군인들의 훈련 체계, 통신 시스템, 군사 교리 전체가 한국 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로건이 손가락으로 동유럽을 두드렸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심장이 이미 한국산 전차로 채워졌습니다. 한번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교체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부품, 업그레이드, 훈련, 정비. 모든 것이 한국의 방산 생태계에 종속되는 겁니다. 로건이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유사시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나토의 동쪽 국경에서 막아내는 것은 이제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아닙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의 부품이 들어가고 한국의 정비 매뉴얼로 움직이는 K전차 부대가 된 거예요. 로건이 리처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나토의 최전선을 한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 한 명의 군인도 파병하지 않고요. 리처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죠. 포럼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납처럼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로건이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포럼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로건의 눈빛에서 전략가의 냉정함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주변에서도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53년 아버지가 부산항에서 귀국선에 오를 때 뒤를 돌아보며 한 장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로건이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사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폐허였어요.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흙먼지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 기둥만 남은 학교터에 335 모여 흙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는 아이들. 로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로건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읊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의 눈빛만은 제가 되지 않았다. 기아와 전쟁과 절망이 모든 것을 빼앗았는데 그 눈빛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다. 만약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민족이 있다면 한국인들이 유일할 것이다. 저 눈빛이 언젠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다. 포럼실이 완벽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이 미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신 뒤 40년을 더 사셨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는 걸 보셨고, 현대 자동차가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걸 보셨고, 한국 드라마가 미국 거실의 TV를 점령하는 걸 보셨습니다. 로건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내 말이 맞았지.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나디아 파텔이 조용히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제닝스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주한미군 시절에 봤습니다. 그 눈빛. 한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다른 나라 군인들과 눈이 달랐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게 이거였군요.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26년 동안 NSC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그 예언이 매년 더 정확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한반도 브리핑을 올릴 때마다 한국의 숫자가 말이 안 됐어요. 너무 빨랐고, 너무 정확했고, 너무 집요했습니다. 로건이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폐허 속의 눈빛이 보였고 26년간 저희 눈에는 그 눈빛이 산업과 기술과 군사력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로건이 마커를 집어들며 다시 전략가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증거가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반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로건 국장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반도체와 방사는 인정하겠습니다. 수치가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하드웨어만으로는 패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패권은 문화입니다. 전 세계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 마블, 디즈니, 넷플릭스. 이것은 미국이 만든 플랫폼이고 미국이 설계한 꿈의 공장입니다.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가 유행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트렌드에 불과합니다. 비틀즈도 지나갔고 한류도 지나갑니다. 리처드가 처음으로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에서 우리가 의견이 일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로건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게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로건이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그 작은 직사각형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현대인의 뇌는 사실상 그 작은 기계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어요. 로건이 걸음을 멈추며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장악한 방식을 보십시오. 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마블 영웅을 만들고 사람들을 거대한 극장 의자에 앉혀서 2시간 동안 스크린을 올려다보게 만들었죠. 로건이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만화 생태계를 만들어 전 세계 팬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종이를 넘기게 만들었고요. 로건이 손가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견고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대국들이 선점한 극장이나 출판 시장이라는 기존의 전쟁터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대신 인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는 게릴라전을 택했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웹툰. 여러분도 지하철에서 무심코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쓸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로건이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상 가장 편안한 엄지손가락의 상하 운동에 맞춰 서사와 연출의 문법을 통째로 재발명한 겁니다. 스크롤의 속도와 여백을 조절해서 독자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컨트롤하는 스마트폰 시대의 절대적 서사 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캐서린 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웹툰 시장 규모가 할리우드에 비하면 미미하지 않습니까? 시장 규모만 보면 그렇습니다. 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침투 경로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합니다. 시간과 돈을 써야 하죠. 하지만 웹툰은 주머니 속에 있어요.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버스에서 아무 때나 엄지손가락 하나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건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형식만 해킹한 게 아닙니다. 서구 청년들의 감정의 밑바닥, 그 서늘한 결핍까지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로건이 우리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미국의 영웅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제 슈트를 입은 억만장자거나 우주에서 온 초인들이죠. 화려하지만 지금 당장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로건이 잠시 멈추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콘텐츠가 보여주는 주인공들은 다릅니다. 반지하에 살고 빚에 쫓기며 가혹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의 맨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는 철저한 약자들입니다. 로건이 두 작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왜 이 작품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로건이 직접 답했습니다.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늪에 빠져 절망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내면을 너무나도 잔혹하고 정밀하게 해부해버린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입니다. 로건이 다시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외세에 짓밟히고 억눌리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함의 무게를 알고 절망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뿜어내는 그 끈적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화면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인 겁니다. 로건이 우리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이제 할리우드의 빛나는 판타지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처절한 카타르시스에 자신의 영혼을 동기화하고 있어요. 포럼실이 조용했습니다. 로건이 마무리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의 10대들은 한국 아이돌의 화장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본주의의 부조리에 분노합니다. 남미의 청년들은 한국식 스크롤 연출에 뇌가 저려져 손가락을 멈출 수 없어요. 로건이 걸음을 멈추며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명의 군인도 국경 밖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았어요. 하지만 HBM으로 하드웨어를 인질로 잡고 K방산으로 물리적 방패를 뚫어버리더니 이제는 웹툰과 영상으로 인류의 정신까지 지배해버린 겁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로 돌아서서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3중 인질극. 첫째, HBM 반도체로 세계 AI 경제의 혈관을 틀어쥐었습니다. 둘째, K방산으로 유럽의 물리적 국경을 대체했습니다. 셋째,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 청년들의 정신을 해킹해버렸습니다. 로건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지구상 어떤 국가도 모방할 수 없는 완벽한 비대칭, 지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로건이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다른 나라는 왜 이걸 못하는 걸까요? 로건이 화이트보드를 깨끗이 지우고 상단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전략을 모방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그 답은 한국인들이 수천 년의 피눈물 속에서 벼려낸 서양의 언어로는 번역조차 불가능한 5가지 DNA에 숨어 있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지정학적 저주. 로건이 한반도의 위치를 짚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보십시오.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바다 건너 일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제국들의 사방이 둘러싸인 위치입니다. 보통의 약소국이라면 수백 년 전에 지도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로건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가 역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존 본능을 만들어냈어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나라가 통째로 뜯어먹힌다는 걸 수천 년의 역사로 학습한 겁니다. 둘, 미친 속도의 압축 성장.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빈민국보다 가난했죠. 그런데 서구가 200년, 3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단 한 세대 만에 전부 해치워 버렸어요. 로건이 손가락 2개를 세웠습니다. 이 압축 성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양의 기업과 정부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전한 길을 찾으며 머뭇거릴 때 한국인들은 낡은 것을 주저없이 부수고 새로운 판으로 뛰어듭니다. 셋, 위기 앞에 유기체적 결속. 로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한국을 덮쳤을 때의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샴페인을 터뜨렸죠. 로건이 잠시 멈추며 포럼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백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집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결혼반지, 아기의 돌반지, 십자가 목걸이, 할머니의 금비녀까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들의 금부치를 들고 나와 국가의 빚을 갚는데 헌납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수백 톤의 금이 모였고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를 상환했어요. 줄리아 노르드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사이먼 베커도 안경 너머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넷, 한의 승화. 로건이 화이트보드의 첫 번째 글자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아까 말했던 한이라는 감정. 수많은 외침과 수탈 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슬픔의 용광로.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거대한 에너지를 폭동이나 전쟁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로건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독한 한을 차갑게 식혀서 자신들을 짓밟은 자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얼음 같은 각오로 승화시킵니다. 복수의 방식이 총칼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공인 거예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밤새워 반도체를 깎고 포탄을 만들고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성공으로 적의 숨통을 끊는 것. 그것이 한국인들이 한을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섬뜩한 완결성. 로건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적당한 중간 지점을 혐오합니다. 반격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상대를 살려두지 않아요. 로건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어떻게 밀어냈는지, 조선업에서 유럽을 어떻게 밀어냈는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어떻게 무덤으로 보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로건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 올인의 끝은 항상 상대의 완벽한 퇴장입니다. 로건이 5가지를 동그라미로 감싸며 정리했습니다. 사방이 포식자에 둘러싸인 저주받은 땅, 미친 속도의 압축 성장, 위기 앞에 하나로 뭉치는 유기체적 결속, 슬픔을 가장 예리한 칼날로 바꾸는 한의 승화,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섬뜩한 완결성. 로건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5가지 DNA가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복제 불가능한 비대칭 전략의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로건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3명의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올리지 못했는지. 로건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K-팝이나 추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는 나라가 미국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걸. 포럼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리처드 헤이를 제외한 거의 전원이 고개를 숙이거나 메모를 하거나 혹은 멍하니 화이트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아까 마신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믿어왔던 세상의 구조가 이 지하 벙커에서 한 문장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로건이 교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증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에 계신 15명 모두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포럼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로건이 교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양손을 교탁 위에 짚고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을 때 이 포럼실은 비웃음과 코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15명의 워싱턴 엘리트들은 커피를 홀짝이며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형광등 아래 파랗게 질린 얼굴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식어 있었고 메모지 위에는 급하게 갈겨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로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포럼실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HBM이라는 반도체로 전 세계 AI 산업의 혈관을 틀어쥐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유럽의 데이터 센터, 중동의 국부펀드까지 지구상의 모든 AI 혁명이 한반도의 2개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로건이 손가락을 하나 꺾었습니다. 둘째, K방산으로 유럽의 물리적 국경을 대체했습니다. 나토의 동쪽 최전선을 지키는 것은 이제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아니라 한국의 K2입니다. 단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고 8개국의 방위 체계를 자국의 생태계 안에 종속시켰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셋째,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 청년들의 정신을 해킹했습니다. 극장도, 출판사도, 방송국도 필요 없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가장 은밀한 침투 경로로 인류의 감정 회로를 한국산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로건이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제, 군사, 정신. 이 세 가지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완성된 것이 바로 제가 삼중인질극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로건이 손을 내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로건의 눈이 서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한 번도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경고도, 협박도, 으름장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세 단어를 마지막으로 가리켰습니다. 한, 인, 불도저. 칼날 위에 심장을 올려놓고 참아내며 수십 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가 그 칼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칼끝이 목에 닿아 있었던 거예요. 포럼실이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환기구의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로건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며 최후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언젠가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것 하나만은 뼈에 새겨 두십시오. 로건의 목소리가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한국이 조용하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굴복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을 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냥꾼의 침묵입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리처드 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겁니까? 리처드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흔들리며 갈색 액체가 넘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타 못해 자줏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국방 예산 8,860억 달러, 핵항모 11척, 글로벌 투사 능력에서 한국은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리처드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탕 하는 소리가 밀폐된 포럼실 안에서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반도체, 마이크론에 투자하면 됩니다. 방산, 납기를 줄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문화, 넷플릭스에 돈을 더 쏟으면 그만입니다. 이 모든 건 돈과 시간의 문제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적 우위 따위가 아닙니다. 리처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2년간 미국 방산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포럼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로건에게로 향했습니다. 로건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자세 그대로 리처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바위처럼요.
리처드의 거친 호흡이 포럼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리처드 씨. 단 세 단어에 실린 무게가 리처드의 어깨를 짓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일본이 한 말입니다. 리처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말했어요. 돈을 더 투자하면 된다. 기술력을 높이면 해결된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다시 우리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로건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리처드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리처드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쥐어졌습니다. 일본의 가전산업은, 소니의 TV 사업은, 도시바의 반도체는. 로건이 걸음을 멈추고 리처드와 팔 하나 거리에 섰습니다. 전부 한국에게 빼앗겼습니다. 일본도 리처드 씨처럼 말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조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신감이 무의미했습니다. 로건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리처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도로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매듭이 더 삐뚤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과 기술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5가지 DNA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에게 진 나라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K-팝이나 추구 삼겹살이나 먹는 나라. 우리 기술 베껴서 싸게 파는 짝퉁 공장. 우리가 시키면 하고 말면 많은 관리 자산. 로건이 리처드, 브렌다, 그리고 저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일본도, 유럽도, 그리고 지금 미국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로건이 마지막으로 리처드에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씨, 폴란드 입찰에서 진 게 낫기 때문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리처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직전에 그 씁쓸하고 무력한 빛이었습니다. 36개월 대 6개월. 그건 납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로건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각오의 차이입니다. 당신 회사는 36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예산을 조율하고 의회에 로비를 했습니다. 그 36개월 동안 한국은 전차를 찍어내고 군인을 훈련시키고 부품 보급 체계를 통째로 이식한 겁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불도저를 짚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회의하지 않습니다. 뛰어듭니다. 그리고 뛰어든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포럼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리처드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손을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의 포효와는 완전히 다른 낮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폴란드 최종 보고서를 받았을 때 리처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전차의 극한 환경 테스트 데이터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그의 젖은 눈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하 35도. 폴란드 동부 국경의 한겨울 기온입니다. K2 전차는 그 온도에서 시동을 걸고 10분 만에 전투 준비를 완료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에이브럼스는 같은 조건에서 예열에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영하 35도에서 엔진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별도의 보조 장비가 필요했어요. 리처드가 시선을 내려 자기 앞에 빈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그 데이터를 읽고 나서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리처드가 고개를 들어 로건을 바라봤습니다. 영하 35도에서 시동이 걸리는 전차를 만들었다는 건 그게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영하 35도의 전장에서 자기 군인이 죽지 않게 하겠다는 집념. 극한의 조건에서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는 강박.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리처드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팝이나 추는 나라라고 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리처드 헤일. 32년 방산 경력. 워싱턴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남자. 한국을 짝퉁 공장이라 불렀던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포럼씨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렌다 콜린스가 노트북을 닫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냉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 자산이라고 했던 제 표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브렌다가 양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HBM 점유율 92%. 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차세대 HBM 양산 일정이 한국보다 최소 2년 뒤라는 것도요. 브렌다가 잠시 멈추더니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당하고 있었네요. 마크 리버스가 군인 특유의 간결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합참에서 AI 전장관리 시스템 브리핑을 받을 때마다 HBM 조달 리스크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토마스 제닝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한국 군인들의 훈련 강도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야전 훈련을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들어 로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근성이 있는 군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건 근성이 아니라 본능이었던 거군요. 방심하면 죽는다는 걸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캐서린 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대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비중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캐서린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 TSMC의 최첨단 패키징에도 한국산 소재와 장비가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대만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 있어요. 한국이 흔들리면 대만도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사이먼 베커가 안경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가장 충격적인 건 K방산 부분입니다. 독일 마셜펀드에서 한국 방산을 분석했을 때 솔직히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아니라 속도, 그리고 속도 뒤에 숨어있는 결단력과 실행력이 본질이었던 거군요. 줄리아 노르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 나토 무기 체계 호환성 보고서를 작업 중인데 한국산 장비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5년 안에 동유럽 나토 회원국의 주력 전투 장비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 됩니다. 하산 알리가 양손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무기를 팔 때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미국은 인권, 민주주의, 의회 승인이라는 복잡한 조건이 따라붙지만 한국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끌리는 거예요. 제임스 오닐이 호주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AUKUS 협력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에 한국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올라와 있어요. 잠수함 기술 이전에서도 한국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고요. 로베르토 피오리가 이탈리아 억양으로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방산은 유럽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납기와 가격을 보면 솔직히 같은 토대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윌리엄 텐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관 시절에 한국 외교관들과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온화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 뭐라고 해야 할까, 부드러운 강철 같은 느낌이요. 윌리엄이 로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이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15명 중 14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로건의 분석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그때 로건이 테이블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브리핑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던 사람. 주미한 국대사관 안보 담당 참사관 박서준이었습니다. 박서준은 이 2시간 동안 메모 한 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반박도,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른 자세로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로건이 박서준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준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 거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로건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건이 화이트보드에 모든 글자를 지우고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린 나라는 예외 없이 대가를 치렀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로 한국의 목을 조르려다 자기 산업에 구멍을 냈습니다. 한국의 방산을 무시하던 유럽은 위기가 터지자 한국 없이는 국경을 방어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유행이라 비웃던 할리우드는
이제 한국 IP를 사오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로건이 마커를 내려놓은